여러분 제가 네. 빚 관리입니다. 올해는 부채 관리여서 뭘 진짜 막 잘해야지 투자 수익을 높여야지보다는 네. 이 대출을 어떻게 빚을 요리조리 네. 하면서 버티고 빠져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되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네, 2022년 각 분야의 경제 정보를 전해 듣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좀 더 챙겨봐야 할 것들, SBS 장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2022 레이더. 네, SBS 장선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다 가다 11층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 앞으로 정치쇼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네. 이재익 시사특공대를 가끔 나오다 보니까 네. 딱 여기는 처음인데 많이 떨리네요. 네, 목돈연구소만 그동안에 안 오셨죠? 네, 참 많이 배우겠습니다. 종종 그래도 듣기는 해주셨죠? 네, 저는 근데 요 시간이 딱 직장인이 듣고 있기가 뭐해서 근데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뭔가 8만 전자 치면은 목돈연구소. 뭘 검색하면 목돈연구소 해서 네. 이렇게 전문가들 고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리하신데 빠른 점심이 많아요 요즘에. 네. 11시 20분 점심이 맞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이제 나가시다가 네, 그러나 또 귀에 다 꼽고 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2년 첫 월요일이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네. 경제 부분, 뭐 금융, 부동산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고요.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저도 누구냐? SBS 장선희 기자다.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서 네. 진짜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대출 예. 어떻게 바뀝니까? 도대체 제일 얼마 와닿죠. 빌립니까? 이게 가장 와닿는 변화가 역시 대출 규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와닿으실 텐데 네. 올해도 이제 대포자, 대출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까다로워진 대출 때문에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문턱이 지난해도 높아졌는데 올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당장 이제 1월부터는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예전엔 사실은 주요 부채만 봤잖아요. 아파트 뭐 대출에 1억 있구나, 2억 있구나. 근데 지금은 그것 외에도 다른 부채, 뭐 신용대출, 카드론, 뭐 자동차 할부, 네. 학자금 이런 거 다 합쳐서 총 부채를 보잖아요. 네. 그걸 합쳤더니 3억이다. 그럼 이 사람은 원금 이자 계산해서 이 돈이 내 연소득 40% 넘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2천만 원 부채 있네?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2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를 받는다는 건데 네. 만약 이렇게 대출이 이제 까다로워지면 부동산으로 보면 실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았던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주택 구매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억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게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시고 네. 그렇죠. 2억 이상이 있으면 자기 소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 따지고 다 합쳐보면 2억이라는 게 자체로는 큰 돈인데 아마 그러신 분들 해당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아요. 네. 예. 지금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1금융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역시도 적용 기준이 60%였다가 지금 네. 50%로 낮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으로 가야지 해도 없어요, 별로 룸이. 네. 예, 못 갑니다. 예. 규제 비율이 이게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거니까 만약에 DSR이 10% 포인트 낮아진다라고 하면 연소득 5천만 원인 고객은 대출 한도가 만기 5년 금리 연 4%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면 1억 1천만 원으로 네. 2천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최소한은 뭐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그나마도 이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가 이겁니다, 바로. 네, 되니까 예. 가계 대출은 일단 올해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물론 이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이 되는데 현재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차주 연소득까지로 제한이 됐지만 만약에 결혼이라든지 장래 혹은 뭐 수술 같은 것들 하실 때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연소득 최대 50% 1억 원을 추가로 또 대출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당연히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2억인데 7월 1일부터는 1억이 일단 대출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이제 뭐 연봉이 한 10억 되신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네. 연봉이 한 5천에서 뭐 7, 8천 사이에 여기서 추가 대출은 어렵겠네요. 이미 한 2억 이상 있으면 대출이. 네. 막막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통장도 안 되고 카드론도 이번에 포함이 됐던데 못 받는 것 같던데. 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뭐 다 다안 되죠? 해당되면 합치면 저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장선희 기자가요? 네. 대출 이미 빚이 얼마길래? 네? 이미 네? 대출이 네? 꽉 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빚 관리입니다. 올해는 부채 관리여서 뭘 진짜 막 잘해야지 투자 수익을 높여야지 보다는 네. 이 대출을 어떻게 빚을 요리조리 네. 하면서 버티고 빠져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되는. 자, 대출 규제, 대출 제도에 바뀌는 것들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네. 이거가 되나요? 지금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이게 새해부터는 12억 초과하는 상가 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 이게 상가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상가랑 주택이 복합된 건물, 뭐 네네. 부스토지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상가 겸용주택은 그동안은 상가 연면적보다 주택 연면적이 이제 클 때는 이거 하나를 주택으로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고가 상가 겸용주택 12억 원이 넘는 것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 주택 부분만 되고 예. 상가 부분은 비과세 적용 안 되고요. 네. 또 장특 공제도 최대 3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 겸용 양도할 때는 내년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세부담 상승하고 수익률도 아마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여기? 외국인 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못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려면 예. 또 뭐 등록 사실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네. 너무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양도세 부분은 일단은 네. 각자 우리 청취자분들 자기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걸로 예. 해보도록 하고 아까 대출 규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돈 빌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래 결혼, 수술은 예외가 있고 이 네. 밖에도 서민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좀 탈출구는 있네요. 네, 좀 이 부분은 좀 확충이 됐어요. 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0.3에서 0.1%포인트 인하해서 0.5에서 1.5로 조정이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조정이 되면 220만 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아마 40% 수준으로 40% 정도가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 중에서 코로나19 이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 상환 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상환 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햇살론 그리고 햇살론 뱅크 대출 한도가 2월부터 500만 원 정도 상향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햇살론 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 조정도 실시하는데요. 채무 조정을 신청을 하면 학자금 대출 또 금융권 대출을 모두 채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밀린 이자 역시 전부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 햇살론 또 햇살론 뱅크 네. 정말 이제 취약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것도 있고요. 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 상환 유예제도 또 청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보완책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 네. 뭐죠? 일단 1분기 중에는요.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가 되는데 총 급여 3,600만 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따지면 2,600만 원 될 텐데 네. 이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인데 네. 1년 만기를 채우게 되면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2년 만기로 납부를 하게 되면 예. 원금 1,200만 원 그리고 36만 원 수준의 저축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 예. 뭐 여기에 시중 금리에 따른 적금 이자는 이자는 다른 따로 거죠. 붙고 예, 다른 그러니까 거죠. 예. 상당히 좀 괜찮은 거죠. 예. 상반기 중에는 이제 아직
정확한 시기가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청년현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출시가 되는데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은 펀드에 가입하면 3에서 5년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선희 기자도 이렇게 딱 사회생활했을 때 네. 뭐 너 적금 들어라 막 이런 세대 아니죠? 주식 투자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조금 연배가 있어서 적금 들어라. 들었던 적금 들어라. 세대고 저는 실제로 주식 맞아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제 때도 그렇고 네. 닭적 이런 거 선배들이 많이 했거든요. 닥치고 닥치고, 적금이다. 아, 닥치고 그렇죠. 적금. 네. 무조건 돈 모으려면 적금 들어라. 그러다 제가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짠테크만 하거든요. 네. 한 달씩비 30만 원 쓰기 이런 거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낼 때 네. 저는 이제 감소한 거죠. 거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해야죠. 근데 이제부터는 저는 적금 시대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야 온 이제까지 것 같아요. 적금했는데. 이제부터 도래한다. 아, 우리 청년층 이거 매 월 50만 원입니다. 연 600만 원. 네, 19세에서 34세. 네. 저 30세라면 저 합니다. 저는 지금 올해는 좀 주식 이러도 좋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는 그렇죠. 아. 누가 장려금을 이렇게 줍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런 네. 장려금에서 저도 이제 이게 이자로 계속 그 수익을 불렸는데 네. 주식으로 번 친구들 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럼 적금이군요. 네, 이제부터는 적금이다. 닥적 했고요. 주식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투자 서학개미들은 그렇죠. 합니다. 예, 네네. 예, 작년 한 10월부터 되는데 우리도 이제 소수점 거래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한 주당 100만 원 넘는 주식을 사실 높은 주가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개미 투자자가 못 사죠. 사기는 좀 네. 어렵죠. 네. 사실은 한 주에 뭐 100만 원 넘는 건데 주로 만 원이나 10만 원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 왔는데 하반기부터는 현행 한 주 단위가 아니라 0.1주 소수점 단위로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이 110만 원 정도잖아요. 한 주에 소수점 단위로 구입하게 되면 뭐 0.1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 이러면 9.9주 9.9주. 예, 이렇게 네.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국내 포트폴리오도 편해지죠. 음. 현재 이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주식을 딱 한 주씩만 매수하면은 322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네. 소수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도 네. 시총 10위권 내 모든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소수 단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됩니다. 네. 소수 단위 투자자에게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네. 0.1주와 이것도 막 법리상의 문제가 있던데 어쨌든 현재는 네. 한 주를 갖춰야 의결권을 갖는 주주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손보험료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본 맞아요. 뉴스가 이 실손보험료의 보험료 폭증입니다. 급증. 네. 얼마로 결정이 났나요? 평균으로는 네. 14.2%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네. 가입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4세대까지 있잖아요. 네. 8.9에서 16%. 그래서 평균이 14.2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세대 실손보험이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그 실손보험인데 네. 평균에서 16% 인상될 예정이고요. 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안정화 할인 혜택, 그러니까는 옮겨 타면 좀 할인해 줄게 하는 안정화 할인 혜택이 종료가 되면서 평균 8.9%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3세대도요. 네. 그래서 1, 2세대 보험 가입자는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되는데 2,700만 명, 그리고 3세대 가입자 8천만 명에 3세대 가입자 더 많군요. 800만 명, 80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간 갱신도 있지만 그렇죠. 3년 갱신이 있는데 5년 갱신도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얼마를 맞는 겁니까? 한 4, 2배, 50% 3배가 될 맞겠는데요? 수 있죠. 어떤 분은 뭐 28,000원짜리인데 뭐 5만 원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50%도 맞겠는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실손보험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소수잖아요. 60%는 1년 내내 사용 안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도 계시니까 네, 보험료 폭탄이라고 얘기하실 만하죠. 맞습니다. 3,7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실손보험이 진짜 교통사고 같은 거 나고 나서 그럼요. 보수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리 치료를. 네. 그때 만약에 실손보험이 없다고 쳐봐요. 매일 막 10몇만 원씩 어떻게 그렇죠. 받습니까? 이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네. 하니까 이게 우리 국민 5,100만 명 중에서 3,700만 명, 3,900만 명 가입돼 있으니까 뭐 정말 근데 이제 이것을 일부분의 어떤 도덕적 해이, 뭐 네. 의료, 뭐 여기와 함께 이게 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 좋은 실손보험이
저도 지금 최근 한 2년간 못 이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이용한 것 같아요. 예. 왜요? 아니 뭐 특별히 이용할 일이 없이 병원을 잘 또 못 가니까 예, 병원도 잘 못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60명은 맞아요. 100명 중 62명은 지금 네. 한 번도 타가지 않았다. 최근 네. 1년간. 자동차 보험 이것도 중요해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동차 보험. 예.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음. 1월 1일부터 운전할 때 우회전할 때 훨씬 주의를 기울이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가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우회전은 비보호가 많으니까 보통은 사람 없나 보게 둘러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 안전공단이 조사한 결과 시내 차로 교차로 6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이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천천히 가긴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 그런데 3년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에 1명은 우회전 차량하고 부딪혀가지고 난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료까지 할증이 됩니다. 오호.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에다가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2번 위반하면 5% 오르고요. 네. 4번 이상은 10%까지도 할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네. 이 운전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제가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려는데 맞아요. 이 횡단보도 불이 켜져 있어서 네. 뒷차가 빵빵대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갈 수밖에 없죠, 막. 예. 제가 그걸 어제 경험했는데 네. 어제 우회전 하는데 제가 멈췄어요. 네. 근데 뒷차가 빵빵대다가 결국에는 움직였죠. 앞에서 움직이게 돼요. 저는 안 움직였는데 이분이 추월해서 가시더라고요. 기어코. 기어코. 예. 예. 그런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장선인 기자가 강단이 있네요. 저는 그냥 움직이게 돼요. 멋집니다. 그냥 빵빵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네. 여러분 이제 우회전할 때요. 앞차가 멈춰설 때 절대 클락션 안 그럼요. 됩니다. 예. 서로가 안전뿐만이 아니라 과태료가 아니라 비단. 예, 그 뒤에 추월하신 분 오늘 이 목돈연구소 듣고 계시면 네. 앞으로 바뀌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월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눈은 피했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또. 자, 이 부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산 쪽으로 바로 가죠. 출산 장려책.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저출산 네. 문제 어떤 점들이 좀 강화되나요? 1월 2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금은 아니고요. 아니 예. 엊그제부터. 예, 그렇죠. 어제 그제죠. 네, 예. 그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데 1년 이내에 아이와 무관한 업종을 제외한 뭐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모든 곳에서는 아이와 관련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60만 원, 저 때는 60만 원이었거든요. 예.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예. 치과 치료 뭐 약국에서 입던 약도 살 수 있고요. 사용처가 좀 한정적이었다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수당도 있는데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200만 원. 200만 원. 네.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육아 휴직도 바뀌죠. 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데 네. 지금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그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월 내년부터는 1년 내내 그렇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개월까지만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영님, 장선희 기자님 목소리도 좋고 라디오 진행도 잘하시더라고요. 또 시사 프로그램 진행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선. 감사합니다. 장선희 기자님. 또 만나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경제레이더 SBS 장선희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